자, 오늘은 집단 갈등과 집단 극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집단 간의 갈등이 왜 생기는지, 그리고 이 집단들은 갈등을 하면 할수록 왜 극화가 되는지, 극단적으로 변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목표, 생각 열기, 집단과 집단 갈등, 집단 극화 정리 이렇게 할 거예요. 수업 목표는 집단 갈등과 집단 극화의 이유를 이해합니다. 생각 열기. 집단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집단 간 갈등은 왜 생길까? 집단은 왜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할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우리나라에 갈등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갈등 공화국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에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 요약된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위기와 변화, 그 어디쯤 서 있을까요? 매일 발생하는 사건들과 그로 인해 눈더미처럼 불어나는 사회적 파장. 어느 사회나 갈등은 있지만 우리는 더 심합니다. 올해는 정부가 갈등 해결에 획기적 성과를 거두기를 바랍니다. 국가 문제로 거론될 만큼 문제가 심각해지니 갈등이 쌓여가는 한국을 갈등공화국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과연 대한민국은 순항 중일까요? 작년 12월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 사회의 갈등 정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갈등 중 하나가 지역 갈등이잖아요. 특히 선거 때면 한 지역은 빨간색, 다른 지역은 파란색, 우픈 현상까지 일어나죠. 그런데 조사 결과 지역 갈등이 심하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의외죠. 대신 더 심각한 갈등이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젠더 갈등 문제를 심각하다 외친 건 20대 비율이 높았습니다. 젠더 이슈가 이해와 소통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했지만 홍대 누드 모델 사건, 서울 이수역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여성 혐오, 남성 혐오와 같은 극단적 혐오 정서도 형성됐고요. 건전하게 해결되는 방향에서 벗어나 성대결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겁니다. 또 노사 갈등이 심각하다 말하는 비율도 이렇게 높습니다. 작년 복직에 합의한 쌍용차와 KTX 해고 노동자들의 긴 싸움, 그리고 얼마 전 극적 타결한 75m 높이에서 426일간의 투쟁을 벌인 파인텍 고공농성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팽팽한 노사 갈등은 아직 곳곳에서 고조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년 동안 직장갑질 119에 6,500여 건의 상담 사례가 접수될 만큼 멍들어가는 근무 환경까지 가중돼 심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외친 한국 사회 갈등 1위, 바로 정치권입니다. 일단 우리 정치하면 어렵고 잘 모르겠고 그래서 외면하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 정치권 대립은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정치권이 갈등 해결에 앞장서야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막말에 몸싸움까지 벌이고요. 장제원, 왜 표정원? 테러리스트야! 텅텅 빈 회의실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주는 느낌은커녕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정치만 하는 것 같고 말이죠. 다른 갈등이야 우리가 어떻게든 해결의 방향을 찾아간다 해도 정치권 갈등은 국민들만 각성한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사회 갈등 1위로 꼽힌 거 아닐까요? 우리나라는 60년 만에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그에 따른 희생과 불균형 성장, 불평등 같은 문제는 계속 축적됐습니다. 이렇게 오래 내재되어 있던 게 구체적 사건이나 정부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갈등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갈등 해결을 통해 사회가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보셨나요? 격이 없고 자유로운 토론 방식인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했어요. 즉석에서 질문자를 지정하는 방식이라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같은 발언도 나왔고요.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지리권을 얻으려고 눈에 띄게 한복을 입고 간 기자도 있었습니다. 이 타운홀 미팅은 갈등 조정 방법 중 하나인데요.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재임 시절 백악관에서 주로 사용했었죠.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한국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비용으로 연간 82조에서 최대 246조 원이 예상된다고 발표한 적도 있어요. 전문가들은 갈등의 발생보다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갈등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에 반해 갈등 관리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앞으로도 사회 갈등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겠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공론화하는 노력은 필요할 것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일하는 정부와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려는 국민의 역할 더욱더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정치적인 거나 젠더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요즘 사회에서는 이슈가 되어 있으니까. 물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노사 갈등도 그리고 또 인종 문제, 인종 갈등도 무시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을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젠더 쪽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교과서를 바탕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단은 여러 사람이 한데 모여 일정한 조직의 관계를 이룬 모임을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집단 간의 갈등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동기적인 원인, 인지적인 원인. 동기적 원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가치관, 사고방식, 생활 양식을 이화, 절대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지적 원인은 자신이 속한 집단을 편애하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의미를 해요. 이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집단의 우월감이라든가 소속감, 기타 등등을 높이고 동시에 어느 부류는 일부러 이런 것들을 조장해서 이익을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동기적인 원인에 의한 집단 갈등부터 살펴보자면 폭스라는 사람이 착취론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착취하고 이들은 자신의 착취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집단을 격화시키는 신념과 태도를 우리 집단에게, 내 집단에게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흑인들은 노예 근성이 있다. 그래서 부려도 된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일부러 갈등을 주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면은 또 영토 분쟁, 자원 분쟁, 또 전쟁도 있을 수 있고요. 인종차별, 흑인과 백인뿐만 아니라 동양인과 서양인 사이의 인종차별도 있고요. 또 종교적인 이유라던가 종족, 지역별로 어쨌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부러 집단 갈등을 조장을 하고 자신이 속해 있는 내 집단을 강화시키려고 해요. 또 인지적 원인에 의한 집단 갈등도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내 집단을 편애하고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 집단을 차별하는 현상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입증됐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일전 같은 거죠. 한일전에서 예를 들어서 한국 선수가 반칙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이게 반칙을 일부러 했다는 것보다 실수로 했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격분하는 일본 사람들보다 이게 정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반칙이었을지라도 한국인으로서 한국팀을 더 응원하고 한국 편에 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집단 갈등을 조장하거나 일부러 하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특정 집단은 또 이익을 취할 수 있겠죠. 이 오래된 영상에는 이주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있습니다. 1954년 5, 6학년 남자아이 22명. 서로의 존재조차 모르던 아이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된 아이들은 빠른 속도로 내 집단만의 규범과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사소한 단서만으로 다른 집단을 구분해 놓기만 해도 그 같은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과 아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의 접촉이 늘어갈수록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소속감이 커질수록 상대편에 대한 적대감은 높아졌습니다. 이 실험은 내 집단과 외 집단이 자주 접촉하면 편견이 해소된다는 가설을 뒤집었죠. 우리 주변에는 자주 접촉하지만 쉽게 편향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스포츠 경기에서 응원하는 팀의 적수를 만날 때 같은 경우죠. 한국과 일본 두 국가가 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놓고 치르는 마지막 일전. 드디어 결승골이 터집니다.
승부 앞에 냉정을 잃은 응원단끼리 격투가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질문했습니다. 한국 응원단이 폭행을 저지른 것은 순간의 실수였다. 이 질문을 입장 바꿔 다시 물었습니다. 일본 응원단이 폭행을 저지른 것은 순간의 실수였다. 이해하는 마음이 확 줄었습니다. 내 집단을 더 많이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두뇌는 나와 비슷한 사람을 생각할 때는 나의 신체를 인지할 때 쓰는 회로인 복내측 전전두피질을, 나와 다르다고 인식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는 배외측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자신과 유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선호도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와 유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에 약간 이제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는데, 신경학적인 수준에서도 구분된 회로를 통해서 처리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집단 갈등을 일부러 하기도 합니다. 내 집단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서, 내 집단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외 집단과의 갈등을 통해 경쟁 및 능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너무 부정적인 것만 이야기했는데 사실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혼자 성장하는 것보다 라이벌이 있을 때 성장 속도가 더 빠르죠. 예를 들면 코카콜라 대 펩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로 다른 소비자들이 이득 보는 경우도 생기기도 하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집단 극화입니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Does anybody know where we're really gonna go? I was wondering if we got that real soul. You know the thing you cannot trade or ever own. Does anybody know where we're really gonna go? I was wondering if we've got that real soul. You know the thing we cannot trade or ever own. Solitude, the sacred mood, Appalachian Springs, all my things. Took a step to the left, took a step to the right. I saw myself, and it wasn't quite right. Anybody know where we're really gonna go? I was looking for answers in his soul. New feelings that a man can't control. I let the fire burn bright in the dead of night. Cause I wanted you here, I told a lie. I said that I would never be on this side. Took a step to the left, took a step to the right, and I saw I want to see the people's song. I want to feel
미국에선 경찰의 제압 과정에서 흑인이 숨지면서 폭동과 방화 등 유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종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경찰이 비무장 상태의 흑인 남성을 과잉 진압하는 모습이 또 보도됐습니다. 김덕훈 기자입니다. 대형 건물이 불타오르고 상점은 공격받고 약탈당했습니다. 46살 흑인 남성 플로이드 씨가 경찰 체포 과정에서 숨을 못 쉬겠다고 애원하다 사망한 미니애폴리스에서는 항의 시위가 폭동으로 변했습니다. 가해 경찰 소속 경찰서를 둘러싼 시위대와 경찰의 대치는 하루 종일 계속됐고 시위가 지나간 거리는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명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시장은 주지사의 주방위군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에 관계된 경찰 4명이 해고됐지만 유족과 시위대는 살인죄를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시위대의 구호도 숨쉬지 못하겠다입니다. 사태는 인종 갈등 양상으로 번져 LA와 휴스턴 등 대도시에서도 격한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진압 영상이 매우 충격적이었다면서 수사를 통해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CNN 등 현지 언론은 텍사스주 경찰의 또 다른 흑인 과잉 진압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Show us your hands right now. 자신이 비무장 상태라는 흑인 남성에게 경찰은 계속해 총을 겨누고 이를 막아서던 90살 할머니는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경찰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남성이 검문 요구를 무시하고 도망가 체포했다는 입장인데 이 영상이 보도되면서 미국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 갈등 논란은 더욱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KBS 뉴스 김덕훈입니다. 저는 저번 영상인 왜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하는가에서 세상은 2014년 전으로 매우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이후에 한국 사회는 혐오 정서가 만연하다고 했었죠. 이런 혐오 정서의 시작부터 역사 그리고 분석까지 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혐오의 시대 특집 첫 번째 주제는 젠더 갈등입니다. 먼저 얘기하고 가죠. 저는 남성과 여성의 입장을 모두 담아내려고 할 것이지만 어떤 인간도 달리는 기차에서 중립일 수 없듯 저 역시도 어떤 입장에 치우칠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이 너그럽게 이해하셔서 마음속으로는 한남 수준이나 남페미 수준이라고 마음속으로 비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로는 혐오적인 발언이 오가지 않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여성 혐오, 미소지니 이 단어는 최악의 번역어일 겁니다. 왜? 여성 혐오라는 단어가 갖는 뜻이 너무나도 판이에요. 우리는 여자들은 다정한 남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을 보고 여성 혐오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여성은 각각의 취향을 갖는 개개의 사람들인데 여성은 어떠하다 라고 규정해버리고 일반적인 시선이 되면 사회적으로 여성은 다정한 사람에게 이끌려야 한다라는 압박이 되고 물질, 외모, 정력 등등 다양한 판단 기준이 거세된 채 여성들은 다정함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구조적 압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비슷한 것으로 여성은 남자가 보호해야만 한다. 레이디 퍼스트들도 여성 혐오겠죠.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하는 여성,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싶은 여성들을 전부 보호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로 격화시켜버리잖아요. 그런데 여성은 다정한 남자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 라고 한 김씨는 어이가 없습니다. 남성들이 여성에게 다정해야 한다, 젠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한 거란 말이에요. 오히려 여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말을 보고 여성 혐오라고 흔한 단골 멘트가 나오게 됩니다. 나는 여성을 좋아하고 여성을 아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여성을 혐오한다고? 저는 그래서 여성 혐오란 말은 너무나도 엄밀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와 말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여성을 어떠한 존재로 규정하고 객체화하는 것을 미소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소진이는 그냥 가부장제의 부산물일 뿐이고 정말로 여성을 증오하고 혐오하는 사람들과 가부장적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한 번에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남성들은 여성 혐오라는 단어에 학을 댑니다. 대부분은 가정폭력범이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을 여성 혐오자라고 생각하는데 페미니스트들이 대뜸 나보고 여성 혐오자라고 말하니 반감부터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혐오라는 말은 가급적 이 영상에선 지양하겠습니다. 광의의 미소진이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주체로 보지 않는 태도와 협의의 여성 혐오, 여성에 대한 피해의식과 폭력성을 구분해야 사회를 분석하기 쉬워지니까요. 대부분의 온건한 사람들한테 물었을 때 미소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젊은 층의 사람들이어도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커왔을 거예요. 한국은 독립 이후 모두에게 참정권이 있었지만 다른 나라 여성들은 투표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들은 어떤 피해를 입었나요? 남자 형제의 뒷바라지를 위해서 대학 진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덕분에 현재까지 여성 고위직을 찾아보기 어렵죠. 성녀 혹은 창녀라는 인식도 있었습니다. 남성들은 혼전
순결을 안 따지면서 여성은 처녀를 이루면 사회 안정망에서 벗어났죠. 남성은 집안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성은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합니다. 하다못해 결혼 전에 집안일을 배우는 신부 수업이라는 게 있을 정도로 이런 명백한 차별 외에도 은연중에 깔린 여성에 대한 멸시가 있습니다. 남성이 자연스럽게 위험한 차도 쪽으로 걸어줘야 한다느니 여성은 진병도 되지 못하죠. 왜? 군대는 애국심이 있어야 갈 수 있거든. 사회의 2등 시민이었던 여성이 자국을 위해 총을 들겠어? 라는 인식이었죠. 여성은 동등한 성인들은 묶이지도 않습니다. 아녀자란 표현이 있잖아요. 아이와 여자들. 이런 사회적 멸시와 무시 속에서 여성들은 살아왔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남성들은 100%까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문제들은 공감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점점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여성에 대한 폭력무사는 최대한 하지 않고 교과서에서도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적 현명하게 나오며 육아나 출산 휴직에 대해서도 관대한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가부장적인 가장이나 고부 갈등에 대한 조명 등으로 남성이 지녀왔던 특권들이 차례차례 접혀가고 있는 와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성들의 시선도 보죠. 가부장제에서 모든 이들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지고 있습니다. 남성들은 발목에 족쇄를 단 채 칼을 휘두르러 나갔죠. 여성에게 나약한 존재라는 프레임이 씌워지는 사회인 만큼 남성은 여성을 보호해야 되는 존재라는 인식도 동시에 씌워졌습니다. 남성들이 가족에게 폭력적이라고 외부의 폭력에서 지키는 역할도 했습니다. 남성들이 집안일을 안 한다고? 그 시대에는 남성들이 돈을 벌어왔어요. 남자가 차도 쪽으로 걷거나 여자들이 아이와 묶이는 것이 불쾌해? 남자들도 차에 치면 죽고 타이타닉에서 가라앉으면 익사하거든요? 여성들이 나라에 애국심이 없어? 남자들도 군대 가면 간부부터 쏜다고 그래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부장제는 피해와 이득을 동시에 가져다주는 제도였습니다. 남성은 주체적으로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반면 자신의 목숨을 책임져야 했고 여성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없지만 남자들이 언제나 자신을 책임져줬죠. 저희 집도 가부장적인 사회라 아버지께서 집안일은 하나도 할 줄 모르시지만 아버지는 어머니한테 용돈을 받고 사세요. 가부장제 하에 사회는 남녀가 이득과 손해를 교환하는 제도였던 거예요. 페미니스트들은 이게 남성에게 이득인 교환이라고 생각하고 가부장적인 사람들은 동등한 교환이라고 생각하며 여성을 혐오하는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람은 이게 여성에게 이득인 교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부장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굳이 남녀가 성별에 얽매여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부터 바뀐 거죠. 여성은 약하니까 당연히 남성이 보호해야 된다가 아니라 남녀는 동등하고 모두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패러다임의 전환. 그 덕분에 사회는 가부장제에서 점점 탈피했습니다. 사회에 참여도 하지 않는 여자가 투표를 이 아닌 여성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니 동일한 한 표를 넣어요. 그런데 사회라는 것은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천천히 권리와 의무를 조정해나가는 작업이 필요하죠. 그런데 IMF를 전후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남성의 권리는 점점 바닥을 향해 가는 것 같은데 왜 남성의 의무는 전혀 줄지 않았지?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가 사라지면 남성들도 해방될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정말로 그렇게 인식할까요? 성평등한 사회라면서 남성의 의무는 꺼지지 않는다. 남성들은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했지만 의무는 여전하다고 보았고 모든 것은 경제에서 시작되는 법입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점점 다른 생각이 들죠. 여성들은 IMF 이후 맞벌이를 하는 와중에도 육아나 가사노동 등의 가부장적 의무를 계속 지고 있었기에 남성의 권력이 더더욱 부당하다고 느껴졌고 왜 우리는 데이트와 결혼에서 대부분의 비용을 지불하는가? 성평등한 사회라고 남성의 주도권은 매우 줄었는데 왜 남성은 모든 지불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일까? 남성은 과거의 의무가 더더욱 무겁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와중에 어려운 경제가 합쳐지면서 사치를 부리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한 신조어가 발생하죠. 그 이름도 찬란한 된장녀입니다. 이 된장녀 신드롬은 사회를 강타했어요. 비싼 저녁을 사준 뒤에 마일리지 카드를 찾는 남성을 보면 깬다 라는 발언을 한 김옥빈 씨는 이미지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었고 대한민국 인터넷에서 이걸로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사람은 역시 2009년 키가 작은 남자는 루저 발언을 한 이도경 씨일 겁니다. 2009년쯤에는 이미 된장녀란 말은 퇴색되었고 여성으로 태어난 것이 하나의 벼슬처럼 한다고 보스라치라는 열칭이 유행을 탈 때였어요. 그런데 90%의 남성이 180cm 이하인데 180 이하의 남성은 병신이라고 한다? 2021년 현재의 시선으로 봐도 과도한 수준의 공격이 난무했습니다. 2000년대에 새로 발돋움한 여성에 대한 혐오 심리, 여성을 모두 꽃뱀이나 복만 밝히는 청년처럼 보는 보스라치 신드롬은 과거의 가부장적인 미소지니와는 다른 심리입니다. 가부장제적인 인식을 탈피하고 있는 성평등한 의식의 남성들이 남성의 권력은 줄어드는데 여성은 가부장의 의무를 너무 잘 이용하고 있다라는 피해의식에서 출발한 감정이거든요. 덕분에 페미니스트들이 이런 시각을 가진 남성들에게 성평등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딱지를 붙이면 남성들은 반대로 대갚아줬습니다. 우리야말로 가부장제를 가장 반대하는 성평등한 사람들이거든. 가부장제하의 미소지니와 가부장제가 몰락하면서 생긴 여성 혐오는 완전히 분리해서 인식하셔야 돼요. 남성의 의무는 더 이상 꺼트릴 수 없으니 남성의 권리를 올려야 한다 라는 인식은 가부장제의 장점을 취하자는 논리이고 남성의 의무를 더 꺼트리는 방향으로 성평등을 이룩해야 한다 라는 인식은 가부장제에서 탈피한 성평등을 취하자는 얘기죠. 여기서 양극단으로 가면 미소지니와 여성 혐오가 되는 거고요. 흔히 나오는 군대 이슈를 예를 들면 남성이 징병되어서 국방을 하니 남성에게 군 가산점을 주자는 가부장적 보상안, 여성도 징병하여 남성의 박탈감을 해결하자는 것은 성평등한 보상안이죠. 이렇게 보니까 가부장제도도 평등을 전제로 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과거의 가부장제도는 실질적 평등을, 지금의 패러다임은 기계적 평등을 대변합니다. 사회가 기계적 평등을 무시하며 남성의 권리를 하락시켰지만 많은 남성들은 의무는 꺼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덕분에 2010년대 중반까지 김치녀 아니면 개념녀라는 양분화가 생겼고
DC 인사이드 주겔의 보현 정서도 이와 똑같습니다. 다만 이쪽은 좀 더 미소진이에 가깝게 남성이 여성을 구매하는데 여성의 가치는 나이와 직결된다는 상폐 여성론이라는 이야기도 오갔죠. 이렇게 거의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인터넷에서는 꽃뱀같이 남성을 경제적으로 이용하는 여자에 대한 혐오성 유머글이 자주 올라왔었습니다. 이 원인은 물론 남성의 가부장적 의무가 줄어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혐오 정서는 이런 합리적인 의견을 덮어버립니다. 성평등한 사회에서 왜 남자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나 라는 온건한 의견은 김치녀 담론이라는 혐오의 사회에 묻혀버리게 되었죠. 비록 기저가 같다고 해도 혐오는 온건한 담론을 묻어버리거든요. 여기서 그 사이트가 나옵니다. 메르스 갤러리.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성 혐오는 실체가 없다고. 페미니즘에서는 이런 인식인 거예요. 가부장제 하에 여성에게 있었던 여성 혐오처럼 남성이 생명의 위협을 받느냐 아니면 소유물처럼 취급을 받느냐 그저 인터넷에서 욕 좀 듣는다고 여성 혐오 같은 사회 현상을 남성이 그대로 받는다고 할 수 없다. 얘기를 들어보면 말 자체는 맞습니다. 남성 혐오가 들끓는다고 했던 2017년에서 2018년에도 남성이라서 취업이 안 되거나 남성이라서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는 여성에 비해서 한참 부족하죠. 페미니즘에서 남성 혐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미소진이에 대응하는 남성 혐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현재의 남성 혐오는 미소진이의 대응이 아닙니다. 김치녀 담론의 대응이죠. 메르스 갤러리, 메갈리아, 워마드 등등 레디컬 페미니즘에서 한참 주장했던 남성이 해왔던 것을 그대로 갚아준다는 미러링 이야기. 그런데 이 미러에 담긴 것은 미소진이보다는 대부분 김치녀 신드롬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의 원색적인 남성 집단에 대한 욕설을 보고 이것은 남성 혐오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2004년부터 있어왔던 된장녀 김치녀 담론은 여성 혐오가 아닌 게 되어버렸잖아요. 이 미러링 이야기가 옳든 그르든 이 현상은 김치녀라는 단어를 없애버렸습니다. 인터넷에서 보스라치 같은 원색적인 말이 유머 코드로 쓰이지도 않죠. 하지만 김치녀라는 혐오 정서가 묻어버린 기저의식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남성은 왜 권리보다 의무가 많은가라는 역차별 의식. 2015년 이후 남초 사이트들의 젠더 담론은 거의 가부장제에서 탈피했습니다. 왜 남성들은 여성보다 더 많이 지불하는가? 왜 남자들만 징병되는가? 왜 남성에게는 사회적으로 더 보수적인가? 물론 여성들은 아직도 남성들에게 과도한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이 사회는 가부장제에서 탈피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에 여성은 임신을 한다, 육아를 한다, 사회적으로 약하다라고 주장하죠. 그런데 최근의 남성들에게는 그렇게 주장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가부장적인 논리잖아요. 가장 인터넷에서 많이 싸우는 20대 남성들은 대부분 가부장제에서 탈피했고 그런 생각도 안 하지만 20대 여성들은 여전히 가부장제가 남아있고 거기에 고통받는다고 합니다. 왜? 가부장제로 여성을 상처 입히는 사회는 대부분 중장년층의 유산이거든. 20대 남성들은 겪어본 적도 없고 내가 한 일도 아니니 잘 모릅니다. 남자들은 그것이 1대1 대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더러 페미니즘의 유행 이후로 남성들의 사고도 바뀌었거든요. 여자들이 더 약해서 보완해야 된다고? 그거 여성 혐오라며. 남자들의 권리를 꺼트리는 데는 남녀는 평등하다라는 대의를 제시했던 페미니스트들이 남자의 의무가 과도하다는 얘기에는 여자가 더 불리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가부장적인 실질적 평등의 시선과 현재의 기계적 평등의 시선은 남녀 모두에게 혼재되어 있고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갈등만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결국 이것은 시점의 문제입니다. 남성의 의무가 더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페미니즘에 부정적이게 되는 것이고 남성의 특혜가 더 과도하다고 생각하면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무들을 다 이해해도 권리가 아직 더 크다. 그런 특혜들 다 이해해도 의무가 더 큰 시대가 왔다. 이런 두 시점이 토론을 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걸까요? 어떤 건 권리를 꺼트리되 의무도 꺼트려주고 어떤 건 의무를 져야 하니 권리를 유지해주는 합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안타깝게도 그러기에는 사회가 너무 멀리 온 것 같습니다. PC주의의 창궐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프로그램들이 싸그리 없어졌어요. 불편한 시각에 보편화는 온건한 담론을 방해합니다. 젠더 갈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면 같은 내용인데 국내 야구 갤러리랑 여자 연예인 갤러리가 다른 시점으로 욕을 해요. 덕분에 그나마 온건히 젠더 얘기를 하던 까칠남녀는 폐지, 마녀사냥 같은 섹스 얘기를 하던 예능도 다시는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온건하게 토의하는 중심축이 없어지니 극단적 시각들이 서로 골마만 가는 거죠. 특히 유튜브와 알고리즘 시대에 맞물리며 자기 생각과 유사한 컨텐츠만 꾸준히 볼 수 있으니 정보의 홍수 시대인데 오히려 반대 시각의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컨텐츠만 봐도 모자라잖아요. 이런 극단주의적 담론은 무의미한 이야기만 반복하게 됩니다. 솔직히 군대는 남자를 캠프 아니냐? 임신하는 게 뭐가 힘드냐? 그건 안 해도 되는 선택 아니냐? 독박육아, 독박가사, 독박효도를 시키는 결혼을 왜 하는데 그 세 개도 안 하는 여자를 뭐하러 먹여 살리지? 지금까지 A가 뜬구름 잡는 것 같던 분들도 이 얘기들은 흔히 보시지 않으셨나요? 상대 성의 의무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마련하는 게 아니라 상대 성의 의무를 깎아내리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회. 또한 성으로 묶을 수 없는 존재들로 혐오를 가속화합니다. 살인범 대다수가 남자들인데 남자들은 전체적 살인마 아니냐? 명료한 살인범 대다수는 여자들인데 그럼 여자들은 베이비 킬러네? 남자들이 임금이 높은 것을 보니 여성 혐오 사회 아니냐? 그럼 여자들은 왜 임금 낮았어? 다 문과나가니까 그런 거 아니야? 성별이 정의할 수 없는 개개인의 선택을 성별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회. 그리고 저 얘기들이 과연 가부장제의 유산을 지우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상대 집단에 대한 원칙적인 비난과 공감 결여만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극단주의자들은 이제 서로가 누리던 컨텐츠에 깔거리를 찾습니다. 처음에 페미니스트들이 아이유 롤리타
컨셉 논란을 키우고 남성은 지들은 쇼더러 콤플렉스적인 것들도 즐기면서 라고 맞받아치고 여성들은 소란의 딥페이크 일반인 포르노 같은 것들을 즐기면서 라고 맞받아치고 남성들은 너희도 자체 햄번방 SRR에서 포르노 공유 알펜스 같은 거 즐기면서 라고 서로서로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이죠. 물론 서로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당연히 근절돼야 하는 것들도 많지만 이런 싸움은 점점 불법 컨텐츠 근절하자보다는 얘들 한번 족대봐라의 심리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 불거진 알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07년쯤에도 연성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예전에는 남녀가 서로의 이해 못할 취향을 역겹지만 그런갑다라는 관용적인 시선으로 봤다면 이제는 하나만 걸려봐라 라는 시선으로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가 서로 총구리를 겨누고 컨텐츠를 점점 검열하기 시작해요. 이건 남성 혐오 아니냐? 이건 여성 혐오 아니냐? 라고 하며 컨텐츠 생산을 죽이고 있는 거죠.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 이런 현상에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공중파 방송들은 총구가 무서워서 민감한 내용을 유머로 풀 수 없고 결국엔 또 출연자에게 탓을 돌릴 수 있는 관찰 예능이나 논란이 될 거리가 적은 노래 예능만 참고를 하겠죠. 하지만 남녀 갈등은 이런 사회에 서로 염증을 느끼면서도 누가 먼저 총구리를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편의 목소리에서 피로에 쩔었지만 결국 내가 총을 내려놓으면 상대가 계속 사격을 할 것을 알거든요. 제 예상이 틀리기를 바라지만 2024년까지는 이런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TV 공중파 콘텐츠가 멸망하는 것으로 엔딩이 나겠죠. 민감한 주제를 다뤄서 죄송하다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는 양쪽의 시선을 다 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만이라도 혐오적인 이야기는 지양하고 온건한 담론과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집단 극화가 왜 안 좋냐면요. 사실 우리는 집단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집단을 통해서 집단에서 회의를 거친 다음에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 개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다양한 의견 속에서 집단의 결정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 토론을 거쳐 내리는 결정이 이 개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집단을 동요시키기 위해 더욱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집단 내에 중도나 아니면은 동조하려고 하는 세력들을 잘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의 의사결정이 원래 입장을 더 극단적인 방향으로 결정되도록 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집단 극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확증 편향이란 게 있어서 자신의 신념이나 어떤 생각만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이기는 거죠.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면 아닌 게 있다고 칩시다. 근데 10개 중에 9개가 맞으니까 맞는 거야 하고 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그래서 개인 혹은 소수의 범위에서 끝날 것들이 집단끼리의 어떤 갈등을 강화시키고 극으로 치닫게 되면은 점점 더 멀어지고 끝과 끝으로 이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예요. 또한 사람들은 또 끼리끼리 뭉치게 되어 있거든요. 같은 성향을 띤 사람들끼리 금방 친해져요. 또 유튜브 알고리즘을 한번 볼까요? 알고리즘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의 폐해 중에 하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끔 만들어요. 내 시각, 다양한 시각이나 넓은 견해를 확 줄여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단에 불만을 갖고 그 시각을 갖고 있는 영상을 고의로든 일부로든 아니면은 실수로든 호기심에든 봤다고 칩시다. 그걸 보는 순간 알고리즘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거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 제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서로 간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아는 건 이게 전부니까.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양극화가 심해지고 소수의 의견도 묵살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극화의 원인을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가치가설, 설득주장 가설, 그리고 집단 속 토의의 어떤 다수결 문제. 그래서 가치가설은 뭐냐? 모든 문화권에서 도전하고 모험하는 것을 가치 있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구자라는 거나 아니면은 주장이 강한 사람을 동조 세력이나 중도들이 쫓아가요. 또 설득주장 가설은 어떤 거냐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더 관심이 쏠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주장이 더 뭔가 더 논리적이고 강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집단 토의 속에서의 나온 결정은 다수결이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이 그렇게 묵살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 관련 영상이 있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은 이 갈등을 완벽히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걸 어디로 운전하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이 갈등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가.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그 갈등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각을 키우고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집단 갈등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발생이 돼요. 그리고 이를 완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개인의 인격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사회 시스템적으로 바뀌는 것은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사실 그 세대 갈등이라고 하죠. 기성세대와 요즘 세대. 기성세대들은 사실 요즘 것들을 잘 안 배워요. 배우려는 성향이 거의 없습니다. 왜? 여태까지 살아온 그것만으로도 난 먹고 살만 하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젊은 층이 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젊은 층도 위의 세대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이렇게 된 배경을 이해하거나 공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그 입장을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돼도 잘못됐다고 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고, 잘못한 것도 자신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개인의 인격 수준을 높이는 게 더 빠른 방법일 겁니다. 네, 사회가 바뀌는 데는 개개인의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노력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렇게 하면 바뀌겠지만, 일단 그러기 위해서 개개인, 나 자신 스스로부터 그런 인격 수준을 높이고 시각을 넓히고 견해를 넓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현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또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오늘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기 밑에 있는 참고 영상은 소련 여자가 이제 조던 피터슨과 함께 콜라보한 한국 젠더 갈등에 대한 의견, 이야기를 한 거라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나다, 사이코패스 건산단년 크리스. 고노씨, 그와 전에 고다군 하네? 고마우니까 잠깐 건으로 삼행시하고 가겠습니다. 건도는 우리 땅. 고맙습니다. 여러분, 그만. 먼저 저는 딸죠.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학사 바로 크리스 학사님입니다. 근데 박사님 하면서 왜 학사한테는 학사님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앞으로는 학사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게 싫다면 당신은 fucking racist입니다. 학사님. 자, 한번 해봅시다. 크리스 학사님. 자, 니들 저번에 산지 박사와 함께 한국 사회에 대해 심도 있게 얘기한 거 기억나지? 그럼 도지코인은 사도 되나요? 저는 반대입니다. 도지코인 가상화폐 중에서도 가상코인인데 그런 코인이야. 본인 돈이니까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해도 돼. 근데 나는 추천하지 않아. 박사님 뭘 알아요? 나는 이 프로그램으로 세계의 교수들에게 긴장감을 줬습니다. 너무나 긴장되는 것. 그리고 얼마 전 한 유명 교수로부터 출연하고 싶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바로 베스트셀링 작가 그리고 유명 교수 프로페서 조던 피터슨. 세계 유명 박사들이 눈치 보고 교수들이 구애하고 일본도 전전긍긍할 유튜버 누구? 전전긍긍. 맞아요. 그게 바로 나 척척 학사 크리스예요. 자, 긴 말 하지 마세요. 도와줘요 박사님. 이편 조던 피터슨입니다. 자, 선수 입장. Hi, Professor Peterson. I'm Chris, the Soviet girl in Seoul. Don't worry, I'm not a Marxist, I'm Bajija. Well, firstly, welcome to the most informative channel in South Korea. After I got a proposal from you, I've been thinking about what to ask you, an eminent psychologist and professor. So, I did every possible searching about you on the internet, using all the database technologies I have. And I've just made up my mind to ask you about the gender conflict, a big issue in South Korea. Let's call it the gender war, because if I treat this issue inappropriately, I could face public execution. So I always carry an apology on me, just in case.
So, I want to ask you a few questions. Given the case of the US, which experienced gender conflicts earlier in Korea, is the current gender-driven crisis between men and women a necessary step in societal evolution? And just for information, I've just cleaned up my room. Hey, Christina, you asked, is the current gender-driven crisi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a necessary step in societal evolution? Well, it might be a necessary step in biological evolution, not just social evolution, let's say. I mean, there's always been tension because there's tension between people, and there's certainly tension between people when they're trying to cooperate and compete in the pursuit of mutual long-term goals, and men and women have been doing that forever. So there's no shortage of conflict and cooperation. There's new sources of conflict. So I would say that our societies have organized themselves over the last 200 years to make it possible for women to operate in domains that were once limited pretty much by necessity to men. By necessity, I mean that we weren't sophisticated enough to provide women with what they needed to allow them to make maximal use of their cognitive gifts, for example, in the general marketplace of productivity and ideas. So what's changed? Well, standards of hygiene. So there are public toilets everywhere. That makes travel a lot easier. Dress has changed. That's made toileting much more straightforward. The provision of sanitary equipment for menstruation has helped tremendously. The fact that the streets are safe enough for women to walk down and, to operate publicly in the streets and public spaces in general in the civilized world, so to speak. And the birth control pill, which has brought reproduction under voluntary control, all of that's made it possible for men and women to contribute to broader elements of human social enterprise. So that's only since approximately 1960, and we just haven't sorted out all the issues. We're not even close to having done that. So, and we don't know what that means. Women were slaves in some sense to their reproductive function forever. And I suppose that men were the slaves to female reproductive function in the same way forever. And now that constraint has been at least partially removed. And that means in some sense that we're entirely new organisms. And so we're not exactly sure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anymore. And all this is reflected in the confusion about gender identity, because gender identity, at least in part, is the adoption of roles, and the roles have changed. Well, as you said, if it's a necessary step for social and biological evolution, can both sides reach a social consensus in this way by insulting each other? Or if either males or females would surrender their position and accept the other side's dominance, would that end the conflict? Well, if they accepted the other side's dominance, that would end the conflict. But of course, human beings will never accept someone else's dominance because that's not what we're like. A false acceptance of the other sex's dominance would exacerbate the conflict because it never leads to a solution of the underlying tension that's driving the conflict. So, no, the way forward is through voluntary negotiation and voluntary specification of voluntary roles. And that's going to require a tremendous amount of discussion and conflictual discussion. And that's happening, in every kitchen, in every household, in every bedroom, in every society all across the world, with a whole variety of different answers to the central problem. But no, the negotiated voluntary solutions are stable across time. That's the best we have. They have to negotiate a peaceful solution. It's very difficult. It takes a lot of courage. It takes intelligence. It takes articulation. But that's the best bet. And that way everyone can capitalize on everyone else's abilities, and that would be of benefit to all of us. I mean, bringing women into the workforce essentially doubles our brain power if we can sort it out properly. Obviously, that's going to be a benefit to everyone, even though it comes with its own problems. Thank you. I agree that we need to find the best methods of negotiating by using our courage. By engaging in tremendous amount of discussion, we can lead to making progress. But on the online battlefield, there is still a tremendous amount of gender debate going on. Sometimes there is lack of courage and intelligence. Frankly speaking, I doubt this place is a marketplace of ideas that can work on self-purification.
특히 trolling and vicious, coordinated social media attacks have become a tool for manipulating public opinion. This tool has proven useful in forcing other people to repeat things they do not believe in. So, how can one overcome this? And will this ever change? Well, it won't change in all likelihood because there's always people who are willing to use coercion to attain their ends. How do we stop it? You don't do it. You don't bow to the pressure. You don't apologize if you haven't done anything wrong. Don't say things that you don't mean. And don't remain silent when you have something to say. Maybe you should shut up to begin with and think about it. But you think about it, you still have something to say. It's time to say it. You just betray yourself. You're just a tyrant to yourself under those conditions. And unless you believe in tyranny, over the long run, that's not going to work out. Don't give up your right to the freedom of your speech and thought. And that starts in universities, for example. So university students, high school students, maybe you're inclined to write what you think the teacher wants to hear. It's like, don't do that because that's how you'll end up thinking. You stay true to your own thought. Erroneous though it may be, put it forward in the best possible manner you can and take your lumps. It's the best long-term strategy. It might hurt in the short term, probably will. But, tyranny prevails when people don't stand up against it. It's not like it's simple, but there isn't another solution, so it doesn't matter if it's complicated. And, maybe as our social media forms evolve, we'll evolve social norms. We haven't done that for platforms like Twitter. The institutions are too young to have evolved proper checks and balances and proper social norms. And they'll probably keep transforming so rapidly that won't happen. So, well, for me, that points back to an individual ethic, right? You try to straighten yourself up and act ethically and bring that to whatever domain of interaction you happen to be utilizing. And so, that's what we have to strive for and aim for. Thank you, Professor. Thanks for the questions. However, in my opinion,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Professor? 땡겼냐? 말도 안 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피터슨을 이겼습니다. 한국 사회 이슈에 대한 의견 공유해주신 피터슨 교수 고맙습니다. 토론 내용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역시 박사님. 구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셨습니까? 전 방금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박사들이 놓으면 비디오 분량 확보가 쉽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잠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와줘요 박사님 컨텐츠는 세계 학자들의 의견을 공유하는 것이지 내가 특정한 스탠스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 소속이 없습니다. 올림픽 러시아 선수단처럼 말입니다. Такое вообще можно говорить? 마셔야겠지? 응? 아, 구독자구나. 뭐라고? 아, 그래서 이 갈등을 어떻게 가낼 수 있냐고? 나도 몰라요. 내가 알면 이러고 어떻겠습니까? PS 프라이스 받았겠지. 하지만 내가 아는 유일한 해결책은 서로를 혐오하지 않는 것,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댓글로 하기하는 것. 오늘 이 비디오의 댓글에서만큼은 혐오가 아닌 이해를 보고 싶습니다. 만날 수 없으면 즐겁잖아요. 원피스도 아니고. 하하하. 여기까지 도와줘요 박사님의 크리스 학사님이었습니다. 굿나잇. 한국 사회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고 싶은 다른 박사님은 제 인스타에 DM 보내주십시오.